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자, 8월 11일 목요일 온유의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장도수 PD. 저는 윤PD입니다. 윤PD입니다. 오랜만에 아주 화가 우리 나네. 월요일에 무슨 일이야? 월요일에 월요일에 갑자기 방송을 쉬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날 월클을 제가 상대하느라고 월드 클래스를 만나가지고. 네, 제가 제이홉 오는 거에 지원을 나가가지고요. 제이홉이 누구죠? 그런 식이면 진짜 전 세계인들한테 두드려 맞아. 아니, 방탄소년단의 멤버라는 거 모를 수도 있잖아. 아니야. 모르면 이상해. 그 위대하신 방탄소년단 중에 제이홉이라는 멤버가 솔로 앨범을 냈는데 이제 SBS에 친히 행차해 주셔가지고 우리 또 혜윤이가 의전 같은 걸 준비하느라 월요일이 일단 바빴어. 그냥 잡일했습니다. 네, 잡일. 뭐 유튜브 잡일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래서 우리가 야 월요일 못하니까 화요일에 하자라고 해서 화요일에 할 것까지 다 정해놨는데 네. 문제가 또 생겼지. 작가님이 이제 물난리가 나가지고 작가님도 집이 침수가 됐다고. 네, 침수가 될 위기여가지고 그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라고 했습니다. 네, 계속 양동이로 퍼내야 되는 네. 상황에서 원고를 쓰면 양동이로 퍼낼 사람이 없잖아. 그건 산재입니다. 산재.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쉬어갔고 네. 그래서 오늘 뉴스가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 네. 해보죠. 헤드라인 갈까요? 첫 번째 뉴스 중부 집중호우 사망 11명 실종 8명. 두 번째 뉴스 윤 대통령 첫 사과 정부 대응 논란. 세 번째 뉴스 윤 대통령 윤희근 임명 강행. 네 번째 뉴스 벼랑 끝 전술 선택한 이준석. 다섯 번째 뉴스 코로나19 확진자 20만 명으로 치솟나. 여섯 번째 뉴스 한중 관계에 떠오른 민감한 문제 사드 치4. 마지막 뉴스 이건희가 사랑한 이중섭 특별전. 진짜 많긴 하다. 안돼 어서 1, 2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그러니까 집중호우 관련해가지고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으니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청와대 소식 그리고 국민의힘 소식 코로나 소식 외교 소식 이렇게 가는 문학의 산책 이렇게 가는 거죠. 문학의 산책이라는 거 너무 레거시 자체다. 어쩔 수 없어. 네네. 그게 또 주는 느낌이 있어. 알겠습니다. 문학에는 소식이라고 하면 좀 그래. 문학에는 알겠습니다. 산책해야 돼. 온유래. 자, 첫 번째 뉴스 중부 집중호우. 사망 11명, 실종 8명. 그럼 이걸 들으시는 분도 혹시 피해를 당하시지 않았을까 걱정이네요.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피해 입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비가 미친 듯이 내렸어요. 진짜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인데 수도권은 그렇게 이틀 정도 미친 듯이 내리다가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어제 밤에 우리 생방할 때 보니까 호우경보 계속 들어오긴 하더라고. 그 충청도 지역.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충청도의 전북 지역까지 집중호우 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왜 이렇게 특히나 강남역 부근에 왜 그렇게 침수가 많이 심하게 됐냐? 왜 이렇게까지 물난리가 나냐? 이게 궁금하더라고. 일단은 내린 비의 양이 워낙 많았다라는 게 팩트 그 자체고 지금 1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너 이수역 천장 무너진 거 봤어? 너무 무서워. 그 이수가 동작구잖아. 맞아. 근데 그 동작구 같은 경우는 시간당 141.5mm가 내렸는데 이게 500년 만의 기록이라고 하겠다. 거의 조선 왕조 하나가 지금 그 와중에 제일 많이 왔다는 거잖아. 그래서 서울시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대비했던 규모를 넘어서는 강수량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배수시설은 예전 강우량 토대로 설계가 돼 있고 이게 그리고 하수도가 대부분 60년대에 설치가 된 거래. 그러다 보니까 노후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좀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어서 내부 상태도 좋지 않다. 그래서 배수 용량이 문제가 됐고 근데 불투수 면적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 불투수가 뭔지 알아? 몰라. 물이 투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흙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막 아스팔트 같은 거 안 깔고 흙이면 땅이 물을 머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다 그 아스팔트를 깔아버렸잖아. 시멘트랑. 그러니까 불투수 면적이 높아지면서 이 침수 피해가 커졌다. 근데 그중에서도 강남구가 불투수 면적이 당연히 제일 높지 않겠어? 도로가 다 정비돼 있으니까. 그래서 강남구가 피해가 가장 컸다.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강남역이 지형 특성상 항아리 모양으로 양 옆에보다 지대가 낮아가지고 항아리처럼 물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또 그 하수구가 물이 배수가 잘 되려면은
이게 열어놔야 되잖아. 이 배수 시설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뭐 냄새 난다 아니면 담배꽁초 같은 게 쌓이고 하니까 그런 거를 고무 같은 걸로 덮어두고 덮어놨다고. 그런 것들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게 열려 있어도 거기에 쓰레기들이나 오물 같은 게 다 비가 와서 다 모이니까 배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강남역 의인 한 명 그러니까. 있었잖아. 그 비가 막 오는데 배수로로 물이 안 빠지니까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맨손으로 그러니까. 하수구에 손을 넣어서 쓰레기를 확 집어드는 순간 배수가 확 되잖아. 근데 이게 왜 인재냐면 나는 이렇게 집중호우가 예견돼 있었으면 공무원들이 거기 한 번씩 싹 돌면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청소를?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내린 비의 양이 많아졌다는 건 이거는 사실 그것도 기후 위기지. 기후 위기의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지금 비의 형태가 앞으로는 더 자주 있어질 예정이니까 어쨌든 지금의 이 시설 설계로는 홍수 예방이 어렵다라는 게 팩트 자체입니다요.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이번에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목숨을 잃은 분들의 사연이 이제 다 나오고 있잖아. 네, 정말 하나같이 다 비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 그리고 이게 도심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근데 그 와중에 맨홀로 빠지는 사고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난 가능한지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8일? 월요일이지. 비 가장 많이 왔던 날. 월요일에 비 많이 오던 날 밤에 서초구 한 빌딩 인근 하수구에 그러니까. 성인 남녀가 빠졌어. 애기도 아니고. 그래. 성인 남녀가 빠졌는데 이 둘은 남매라고 하죠. 난 처음에 애기인 줄 알았어. 나도. 근데 40대였어. 근데 40대 50대. 그래서 그 남동생은 먼저 발견이 됐어요. 두 사람 실종 상태에 됐다가 남동생은 먼저 발견이 됐는데 이미 돌아가신 후였고요. 그쵸. 네. 이게 어떻게 된고 하니 길을 가던 중에 폭우 때문에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급류가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 빠진 거라는 거야. 근데 이 모습이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담겨서 이 내막도 우리가 알게 된 거고 안 그랬으면 진짜 영영 모를 뻔했어요. 그래서 그거 있었잖아. 맨홀 뚜껑 이렇게 다 조심하라고 SNS에서 엄청 돌고 그랬어. 월요일 화요일에. 근데 서울에 맨홀이 62만 4,318개가 있대. 야, 이거 어떻게 피해 다녀. 근데 맨홀에는 보통 잠금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열리지 않는데 근데 이제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맨홀이 잠겨 있으면 물이 역류하면 어떻게 되냐. 잠겨 있어. 터져. 하수관이 터지거나 도로가 터질 수도 있어. 그래서 구청 관계자들이 일부 구간에 잠금 장치를 열어두는 것으로 전해졌고 이 당시 강남구도 맨홀 열어놔서 물이 빠질 수 있게 해놓은 거였다고 하더라고. 내가 이거 보니까 이 남매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거 아픈 부모님을 보러 갔다가 이렇게 됐더라. 아 진짜. 부모님을 보러 가서 이제 남매가 간 거야. 그런데 아마 이거 알기로는 차를 중간에 차가 침수됐어. 버렸거나 차를 침수해 돌아온 거야. 걸어서 돌아오는데 사이길로 돌아오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맨홀 뚜껑이 빠져가지고 그 맨홀에 맞든 그 맨홀 뚜껑이 굉장히 무겁죠. 그거에 맞든 뭐 맨홀 안으로 빠지든 낙상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시민들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62만여 개의 맨홀 뚜껑을 잘 도망다니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맨홀에 빠지면 이게 밑에는 우리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솔직히 알 수도 없고. 그치. 지하에서 어떻게 휩쓸러 간지 모르니까 이 범위조차 그래서 아직 지금 알기 어려워. 누나는 못 찾았죠 아직. 누나분의 남편, 이 실종되신 분의 남편은 아직 애기하고 그 아픈 부모님한테 말도 못다. 네, 이 서초구 남매의 경우 어쩌면 좋아. 소방당국은 인근 하천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까지 보고 이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 피해가 크니까 정부의 대응이 어땠는지를 이제 보게 또 한번 되죠. 짚어봐야지. 근데 우리가 아까 헤드라인에서 읽었듯이 윤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 자, 이 관련 뉴스는 두 번째 뉴스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뉴래. 두 번째 뉴스, 윤 대통령 첫 사과, 정부 대응 논란?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직접적으로 한 건 처음이고 취임 이후에도 첫 사과라고 합니다요. 근데 사실 이번 집중호우 때 대통령실의 대응을 놓고 비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난 8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서울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입었을 때 그날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실로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그 서울 서초동 자택에 있었던 걸 가지고 비판을 했다. 근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서초동 일대가 잠겨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을 못했고 경호나 안전상의 문제로 집에 있었지만 새벽 3시까지 상황을 챙겨봤다라고 밝혔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외초에 그 저녁 시간 퇴근할 시간에도 이미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퇴근을 했냐? 이런 비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반박했잖아요. 비 많이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라고 반박을 했고 근데 이제 9시 전후로 집중호우가 내렸고 그때는 이미 대통령께서 사저에 계셨다라는 입장인데 그러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서초동 일대가 침수돼서 뭐 나올 수 없었다. 헬기를 띄우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을까 봐 헬기를 띄우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신 곳이 곧 상황실이라고 반박을 했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각종 재난 상황에서 뉴스를 통해서 보는 대통령의 모습은 노란색 그 잠바 입고 그 이제 상황실 같은 데서 긴급 회의하는 모습들을 보잖아.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청와대에 있었기 그치. 때문인 거지.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라고 한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려했던 맞아. 게 이렇게 유사시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치. 거였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 현실이 된 거지. 어쨌든 이런 상황이 올지 사실 몰랐죠. 이렇게 크게 이게 집중호우가 올지 몰랐겠지만 그래도 이게 참 근데 어제 우리 막내 작가랑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를 생각을 했잖아. 나 좀 왜 오지 않았나? 나 빙의했어. 뭐라고? 내가 간다고 뭐가 달라지냐? 비가 멈추나? 이거 해결되지 않는다. 어차피 해결은 이 다음부터 해야 된다. 그럼 난 그때에 집중을 하겠다. 약간 그러면은 그게 오는 거는 반지성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합리적이지 않다. 내가 지금 여기서 헬기를 띄워서 용산에 가봤자 그게 더 난리다. 그게 더 오바고. 그리고 경호차 이런 거 다 침수해서 막 경호 이렇게 해서 차들 안 그래도 막 막혀 있는데 내가 거길 뚫고 가는 게 더 또 문제다. 욕먹을 거다 나. 그러니까 나는 딱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 어쨌든 이 상황이 한번 딱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해결을 존나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막내 작가가 나보고 정 떨어진다. 야 윤도수 너 윤도수지. 윤도수. 너 윤도수지. 왠지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정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잘 해결했으면 됐지만 그 다음 날의 대응이 또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욕을 먹고 있지? 일단 9일에 윤 대통령이 폭우 피해 지역 그러니까 제일 심했던 게 막 강남이나 뭐 동작 이쪽이 제일 심했잖아. 근데 이때 신림에도 방문을 했는데 신림도 심했지. 첫째 날에 그 신림 도림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그 신림 쪽 저지대 그리고 거기가 거의 반지하나 이런 데가 많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반지하 침수 사고로 일가족이 사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방문을 한 거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에 사는 40대 여성 발달장애인 A씨하고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10대 딸이 사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총 3명이 사망한 곳이지. 보러 간 거야 그 상황을. 그러니까 이미 사망했고 여기에 물이 왜 찼는지를 보러 간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간 거야 반지하 앞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러 갔는데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고 어떻게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는지 모르겠다. 저지대는 직격탄을 맞는다고 발언을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됐다.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여기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느냐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대피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지. 그러니까 저지대는 직격탄을 맞는구나 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저지대에 사는 서민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이제 비판을 더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 실수해가지고 자기 그 어제 출근 안 한 것에 대한 변명거리가 안 되게 했는데 이 반지하 가구 창문 앞에서 아니 내가 퇴근할 때 보니까 침수가 시작됐더라. 그러니까 자기네 집이 약간 언덕배기에 있는데도 1층은 침수가 시작됐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퇴근할 때 그걸 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럼 그걸 봤으면 어떻게 집에 가냐. 상황실로 돌아와야지. 뭐 그거가 폭우로 사망한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지. 근데 난 사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이게 아니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
일단은 이 대통령만 문제가 아니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 대통령실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그 세 분이 돌아가셨던 그 신림동 그 지역을 가서 사고 현장 방문했던 사진이 있어.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대통령실 홈페이지랑 이 대통령 그 SNS에 국정 홍보용으로 사용이 됐는데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은 그 윤 대통령이 그 신림동에 가서 주택의 반지하 창문 바깥쪽에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당시 상황을 보고받는 그런 사진이 있었단 말이야. 사진 찍었잖아. 근데 좀 더 설명을 하면 반지하니까 창문이 이렇게 가늘게 나 있고 그게 우리 발 정도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참모들이 쪼그려 앉아서 우산을 받쳐서 그 반지하 창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 장면이지. 맞아. 근데 그거를 대통령실이 이걸로 카드뉴스를 만들었는데 그 카드뉴스의 내용에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 신속한 복구, 피해 지원과 아울러 주거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주거 안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서 그 쭈그려 앉은 사진이 사용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감수성이 너무 없다. 어떻게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곳을 배경으로 그런 카드뉴스를 제작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하면서 죄송하다 이러면서 바로 사진이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진짜 눈을 의심했다 이때. 네. 나는 대통령실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 왜 서초구에서 현자 있었잖아. 서초구 현자. 그걸로 포스터 만들었잖아 사람들이. 그런 건 줄 알았어. 이게 대통령실에서 만드는 그 수많은 보고 결제 라인에서 아무도 이게 문제적인 사진과 문구라는 그러니까 부적절한 사진과 문구라는 인지를 아무도 못했다는 게 정말 너무 놀라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어쨌든 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감수성이 없었던 건가? 근데 그건 변명이 안 되지. 우리라고 해서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반지하 사태가 뭐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정치인이라면 그 공감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난 잘 없는 것 같아, 정치인은. 아니 뭐 토론회 나오기 전에 뭐 버스비 외우고 맞아, 뭐 그런 맞아. 사람들한테 뭘 우리가 이걸 얘기할 수 있는가? 아 근데 나 그 반지하 이렇게 창문으로 우산 쓰고 들여다보는 그 사진 나는 좀 이게 그냥 단순히 얘네 공감 능력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를 떠나서 어떻게 사건 현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도 심지어 사건도 가해자가 자연이야. 그리고 가장 문제된 게 가난이야. 어떻게 그런 사진을 홍보용으로 쓸 수가 있지? 난 진짜 모르겠다. 아무튼 반지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짚고 넘어가려고 해. 왜냐면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인명피해가 준 가장 큰 곳이 주거 취약지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는 친구들이랑 그날 밤에 재난이 너무 계급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 같다. 오히려. 맞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외신도 이번 사태를 크게 다루고 있다고? 일단 이 수도권을 덮친 한국의 수해에 대해서 주요 외신들도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CNN은 이 신림동 일가족이 참사된 걸 말을 했고 로이터에서도 역시 신림동 일가족 참사를 거론하면서 영화 기생충 거기서도 반지하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 반지하 그 모습을 보면서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같다고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홍수가 한국에서의 사회적 차이를 드러낸다. 라는 거를 말을 하면서 호화로운 강남 같은 수도 부촌 지역에서는 불편을 초래하고 금전적 손실을 이야기했지만 신림 같은 곳에서는 절박한 이들이 삶을 이어가려 매달려온 몇 없는 희망을 파괴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도시 빈곤층이 처한 어려움은 물론 국가적 주택 위기가 커지는 불평등을 부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외신인데 아주 상당히 정확하게 봤네. 그리고 실제로 이 반지하라고 진짜로 이 반지하를 발음대로 써서 하더라고. 그치. 이게 반지하를. 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소한 그들에게는 생소한 주거 환경일 테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기생충에서도 그런 장면 있잖아.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맞아, 마지막에 계단으로 막 이렇게 내려오고 계속 이 가족들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사용이 될 만큼 이렇게 같은 일이 반복이 계속 된다는 거야. 비 오면 반지하는 취약하다. 저지대 사는 빈곤계층은 취약하다라는 그러니까. 게 신림동에서 일가족 사망한 방금 윤 PD가 설명했던 그 3명 말고도 동작구에서 사망한 사람도 반지하 주민이었거든.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왜 대책이 안 서냐. 근데 이게 그런 일이 있었어.
영화 기생충이 개봉해서 난리가 났었잖아. 그때 막 상 타고. 그때 반지하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지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었어.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 그 당시에 정부를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던 때 기준 반지하에는 32만여 가구가 살고 있고 이런 반지하는 사실 싸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모여서 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생충이 세계의 주목을 받은 뒤에 국토교통부에서 반지하 주거의 질을 올릴 대책을 발표를 했어. 근데 이 대책은 그냥 쭉 미뤄졌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 3년 전에 기생충 인기에 힘입어서 했던 대책 발표는 진정성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냥 기생충 인기에 편승하려는 탁상행정 같이 느껴져. 실제로 이 반지하 가구 지금 총 32만여 가구라 했잖아. 서울에만 20만 가구래. 서울에만. 진짜?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서울시가 앞으로는 그 반지하 주거 형태를 뭐 승인 안 해주겠다 뭐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 이수의 복구가 어서 되기를 바랍니다요. 너 근데 난리 났던 정치인 한 명 있지 않아? 지금 이런 물난리에서 지금 윤 대통령 말고도 또 논란이 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도 서울인데요. 박강수 마포구청장 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비가 엄청 오던 그날 저녁에 비가 내리는 월요일 저녁 업무를 끝내고 나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배가 고파서 직원들과 함께 전집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찌개에 전까지 꿀맛입니다. 라면서 글을 올리고 이제 사진에는 이제 V자를 하면서 웃는 거를 했어. 근데 제가 그 글을 봤는데 찌개도 개를 아이가 아니라 어에이로 쓰는 그런 거를 했어요. 어쨌든 꿀맛이래. 진짜 킹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아니 지금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욕 엄청 했죠. 그래서 결국에 사과를 했는데 호우 경보 등의 엄중한 상황 중에서 구청장의 위치와 입장에서 적합하지 않은 게시물을 올리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정동원도 논란이던데? 뭐 자전거 못 타겠다. 미스터 트롯으로 유명한 그 중학생 정동원 씨가 인스타 스토리인가에 침수된 한강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한강 뷰에서 찍은 거잖아요. 자기 집이겠지. 한강 뷰 집에서. 근데 이제 조정거 못 타겠다라고 올려가지고 이게 지금 할 말이냐 라는 의견과 조용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아직 중학생에 불과하다 봐주자라는 의견이 고등학생인가 팽팽하게 맞섰다. 네, 이럴 땐 조용히 있는 게 가장 낫죠. 오뉴래. 자,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윤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 강행. 경찰청장. 그때 우리가 막 경찰국 논란 얘기 막 했었는데 임명이 강행됐어. 윤희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신임 경찰청장으로 임명이 된 거야. 임명장 받고 어제 현충원 참배하고 공식 업무 시작 다 했어. 제가 했구만. 근데 이게 청문회가 있었을 거 아니야? 문제는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어. 이 말은 국회는 나는 이 사람의 자질에 대해서 모르겠다 혹은 반대한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국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할 수는 있대. 그래서 국회에서 오케이 안 했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거다. 윤 대통령 정부 들어서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11번째 고위직 인사라고 집계가 됐고 민주당은 경찰 장악이라고 반발했고 근데 대통령실 입장은 이거야. 이제 경찰청이라는 게 국민 생명이랑 안전, 뭐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래 비워두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막 설명했던 경찰국 설치 논란은 지금은 살짝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건 아마 곧 터질 거야. 근데 내가 이거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11번째 고위직 인사라는 이 멘트에 진짜 이렇게 강행한 11번째?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봤다?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17명. 박근혜 정부 때 10명. 문재인 정부 때 34명이더라고. 그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경우가. 그래서 뭐 이게 막 너무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여태까지는 없던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게 아마 채택 안 해줘서 못하는 건 국무총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나머지는 권한이 다 있어 대통령한테. 근데 아무튼 이렇게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되는 와중에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사임한 사람이 있어.
시끄럽게 하다가 조용히 떠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을 했었던 지난주에 말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지. 그 5세 만 5세 입학 정책을 덜컥 발표했다가 논란을 부른 그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결국 사임을 했다. 근데 형식은 잦은 사퇴인데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보이고. 그치. 박 장관 재임 기간은 36일이었고 역대 교육부 장관 가운데는 5번째로 짧다. 그럼 첫 번째도 있나 보네. 첫 번째뿐이 아니라 4명은 그럼 36일도 못 채웠다는 거네. 아무튼 그래서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거의 사실상 경질됨으로 그 학제 개편은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다른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또 전달을 할게요. 오뉴래. 네 번째 뉴스. 벼랑 끝 전술 선택한 이준석? 이게 뭐야?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그때 막 비대위 체제로 아마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이 된 상황이야. 했어?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은 주호영이 됐고 그래서 주 비대위원장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지.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대표직이 비대위 전환이랑 함께 상실이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를 사람들이 이제 관전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가지고 서울 남부지법에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야. 그러니까 역시 준석이는 참지 않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낸다고 했을 때 말들이 많았어. 왜냐면 이걸 내므로 인해서 당의 분란이 더 세진다. 뭐 어쩐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까 이준석이 이번에 참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어쨌든 자기가 수장으로 있었던 당인데. 그렇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전면전을 선언한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신문 기일은 오는 17일 그냥 다음 주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국민의힘을 향해서 전면전을 이제 선전포고한 것입니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법원에서 만약에 그래 뭐 효력 정지가 준석이 네 말이 맞아. 그래 이제 받아들이면 뭐가 달라져? 그러니까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징계나 비대위 전환 후에 당 대표직 상실 등으로 이어진 정치적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야 우리가 다 봤는데 그냥 정당한 처분이었어라고 해버리면 사실 진짜 바보 되는 거잖아. 그치. 어쨌든 자기의 나와바리를 친 거 아니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몸담은 정당의 법적 대응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썼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다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이준석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정미경 전 의원 같은 분들이 말렸구나. 참으라고 한 것이지. 하지만 참지 않았어. 근데 이 대표가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냈냐면 가처분 신청하고 나서 절대 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국민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회를 강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여기에서 또 폭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당에서 폭우가 그렇게 심하고 난리가 났으면은 폭우나 이런 걸 대처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비대위로 자기를 틀려 비대위를 이렇게 막 한다고 뿌린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이 메시지 하나 내는 거는 거의 뭐 그렇게 된 것이다. 근데 국민의힘은 도대체 언제 이 아사리판이 끝나는지 진짜 모르겠다. 왜냐면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 가지고도 또 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땡겨서 9월, 10월 중에 열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럴 거면 나를 필두로 비대위를 왜 꾸렸어? 라는 부정적인 반응이고 그치. 근데 이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자리를 꿰차고 싶은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를 빨리 열자. 9월, 10월 안에 열자. 그러니까 다다음 달 안에 열자라는 입장을 계속 펴나가고 있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이 국민의힘이 한 가지로 딱 뜻이 모이는 건 아닌 것 같지, 상황이. 아마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기 전당대회 할지 안 할지 또 뭔가 정해지면 저희가 또 전해드릴게요. 근데 나 진짜 민주당 소식 좀 하고 싶다.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 시작해가지고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압도적인 3명의 후보가 나와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지. 네, 70% 정도. 그래서 또 어대명이래.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코로나19 확진자 20만 명까지?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지금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만 7,241명 이었고 정부는 확진자 예상 정점으로 20만 명까지 보고 있다. 지금도 역시 전담병상이 부족한 상황인데 일단 정부는 재유행 대비책을 발표하고 나서 하루 확진자 20만 명 규모에 대비해가지고 추가로 1,400여 병상을 준비한다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 지금 1,400여? 그걸 안 될 것 같은데? 1,400여 병상으로? 근데 지금 일단 준비된 게 1,200개밖에 안 된대. 진짜. 근데 지금 위중증 환자가 400명을 넘어가지고 아마 지금 이 병상 가동률이 어떻게 될런지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지역별로 편차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의료 인프라가 다 다르니까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요. 실제로 지금 9일 기준으로 중증 병상이 전남은 2개밖에 없고 세종은 1개밖에 안 남았대 지금. 진짜. 그리고 지금 경북은 준중증 병상 가동률이 74.4%면은 이제 25%밖에 안 남은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전문가들 특수병상을 포함해서 준중증 병상 확보에 힘을 쏟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사람 전염률이 줄여야 되겠죠. 감염률이. 요즘 다시 많아지긴 해 주변에 코로나. 우리 사무실에도 진짜 지금 더 늘어나고 있단 말이야. 우리 메인 작가 언니도 걸려가지고. 어쨌든 모두 조심하십시오. 다시 재유행한다고 하니까. 근데 또 안 좋은 소식만 계속 전했네. 자, 다음 뉴스 갈게요. 그러게.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한중 관계에 떠오른 민감한 문제. 사드, 칩4. 이 칩4는 이따가 좀 하고 네. 사드부터 짚을게요. 일단은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갔는데 그래서 한중 외교 장관이 지금 만난 상황이거든. 근데 그 이후로 중국이 사드 배치 관련해가지고 입장을 냈다고 하던데요. 그 입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그 한국 외교장관이랑 중국의 외교장관이 만났어. 그러고 나서 중국이 발표를 했는데 뭘 발표했냐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 1한 정책을 선서했다. 라고 주장한 거야. 3불 1한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 그치. 그게 제일 중요한데 3불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은 불가. 제한한다. 한은 제한한다. 한은 제한한다. 불은 안 된다. 3불을 먼저 알려드릴게. 미국 미사일 방어 참여,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 이게 3불이야. 그리고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 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이 약속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는 3불까지도 이거는 그냥 우리 입장이지 너희랑 뭔가 합의를 하거나 약속을 한 건 아니다. 우리 이거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랬는데 갑자기 중국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지. 그리고 중국 정부가 기존 배치한 사드 운용 제한, 이건 1한이지. 이것까지 공개 거론한 거는 이 정부 들어서 처음이다. 그래서 아주 예민한가 보네 지금. 그러니까 전날 내가 중국 만나가지고 대화 다 했는데 다음 날 갑자기 딴소리 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우리 외교부 입장도 정책 선서라는 건 약속이나 합의에 비해서 일방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드가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까지만 인식을 같이 했고 사드 3불, 1한 이런 거는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었다. 그건 중국 니네 뇌피셜이지 약간 이런 거네. 이게 한국 입장이고 뇌피셜이지라는 게 이제 한국 입장이고 중국은 우리 얘기했는데? 야 이거 우리 오피셜이었잖아. 이런 거잖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아까 칩4? 중국은 칩4. 우리의 칩4 가입을 견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칩4는 뭐야? 일단 칩4가 뭐냐? 칩은 여러분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도체 칩?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4는 뭐가 있어요? 4개라는 뜻이겠죠. 4개. 이 4개가 뭐냐? 나라가 몇 개이냐라는 건데 이 4개는 미국,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가 칩4로 지금 하느냐 마느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다시 한 번만. 한국, 일본, 미국, 대만 이렇게야.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아주 그 희망 같은 거잖아. 반도체 없으면 뭘 만들지를 못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를 쥐느냐 안 쥐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제 미국이 칩4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기네랑 한국이랑 일본이랑 대만 묶어서 야 우리 칩4 하자 약간 이런 상황. 근데 이미 일본하고 대만은 오케이 우리 칩4에 들어갈게 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어떻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칩4가 왜 필요한지가 일단 중요하겠지. 왜 필요해? 일단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필요한 장비나 설비,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 공정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얘 완전 독점률이 높잖아. 이 나라들이 전 세계 반도체 70% 이상을 이제 생산을 해. 근데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일본은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장비나 소재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야. 그리고 실제로 이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게 한국이랑 대만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콜라보를 한 게 이제 반도체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 이거 칩4로 하자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뭐 F4 같은 거. 근데 그런 거지. 어쨌든 구준표는 지금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모은 사람은 미국이고 지금 약간 우리가 쩌리처럼 들어가느냐 마느냐. 지금 우리가 그 뭐지? 김범 같은 거 아니야? Are you Prince Song? 막 지금 프린스 송이냐 김범이냐의 지금 기로에 놓인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면 돼요. 세대 이거 세대 차이 날 것 같아. 꽃보다 남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4개 나라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반도체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우리 거야. 지금 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평정을 해보자라고 칩4를 만들려고 미국이 하고 있는데 중국이 야 니네 왜 나 빼고 해? 야 우리까지 같이 해서 칩5로 가. 무슨 F4야 5명 해. 난 왜 빼는데? 약간 이런 거지. 중국의 기조는 이거래.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대. 그러니까 걔네 또 굴기.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거죠. 아주 드세게 일어난다는 그런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칩5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한국이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득만 생각하면은 칩4에 들어가는 게 일단 좋긴 하잖아. 그치. 일단 거기가 메인스트림이잖아. 주류잖아. 들어가면 좋은데. 일진. 들어가면 좋은데 걱정은 또 이거지. 이게 우리가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를 주로 이제 하잖아. 근데 중요한 건 삼전이나 하이닉스의 주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들이 거의 중국에 많은 거야. 그럼 눈치 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실제로 이 대중 반도체 수출이 이 삼전이나 하이닉스 다 30%가 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랑 교류하는 게 30%가 넘으면은 이게 만약에 중국이 이 새끼들만 니네 칩4 니네? 야 우리 칩5 안 불매. 중국이 불매하면 사실 끝나는 그러면 거지.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국이 고민스러운 거죠 여기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 오뉴레. 자 다음 뉴스 문학의 산책하겠습니다. 산책 한번 알려주세요. 산책. 지금 자 걸을 준비 됐지? 네네. 자, 이건희가 사랑한 이중섭 특별전. 이중섭 황소죠 소. 네. 그거밖에 모릅니다. 황소. 껌종이. 네네. 황소밖에 몰라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이중섭 특별전을 연다고 한다.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고 이건희 회장이 정말 모은 수집품들이 아주 많은 모양입니다. 이거 거의 진짜 무슨 국현급 아니야? 그러니까요. 일단 지금 실제로 국현에서도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이중섭 내일부터 4월 23일, 내년 4월 23일까지 이중섭 작품 90여 점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대규모 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시 말하면 고 이건희 회장이 이중섭 작품을 거의 90개, 100개의 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미 이중섭 특별전 하기 전에 이건희 회장 소장품 전시가 맞아. 지금 국현에서 계속 심지어 예약을 해야지 가서 볼 수 있는. 나 못 갔잖아. 나도 못 갔어. 근데 그거가 엄청 반응이 뜨거웠단 말이야. 맞아. 어느 수집가의 초대. 어느 수집가 너무 부럽다. 어느 수집가의 초대였는데 이게 어느 수집가의 양딸로 들어갈 수 없나? 근데 너무 좋대. 진짜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좋다고 다 좋다고 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냐라는 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올해 미술계는 이건희가 살렸다. 작년 미술계는 저기 누구야? lemmon이 살렸고 RM이 살렸고 올해 미술계는 이건희가 살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수집가의 초대전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최다 관람객을 모았어. 역시. 예약제임에도 불구하고. 맞아. 그리고 그중에 이제 겸재 정선의 인왕 재색도, 클로드 모네의 수련을 비롯해서 이건희 그 컬렉션 기증품 355점. 그것만 해도 355점이고 이번에 이중섭 거 90점이고 일단 450개 정도는 기본으로 있는 거네. 그럼 더 있을걸? 나중에 누구 전 하지 않아? 근데 이거 다 어디다 보관했을까? 어쨌든 부럽네요. 어느 수집가의 양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나는 그 집 개로 다시 태어나도 좋을 것 같아. 저 손녀나 아무튼 문학의 산책까지. 이미 손녀가 있구나. 나 같은 손녀가 왜 필요하겠어? 야, 그럼 사실? 손녀 얼마나 잘 컸는데 너 같은 나 손녀를 같은 굳이 손녀를 굳이 왜 필요하겠어? 그냥 손녀의 하녀 같은 걸로 네. 들어가야지. 흥미로운 질문이라네요. 네. 아무튼 자 여기까지. 네, 모두 비 피해 조심하시고 수해복구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돌아오겠습니다. 광복절이야 참. 할 거야? 공휴일인데? 난 해도 돼. 어차피 저 출근해서. 출근하긴 해 나도. 오케이. 그럼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